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레드햇의 정영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가 다커 컨테이너 내지는 또 컨테이너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선 강의에서 되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조금 스토리지에 포커싱되어 있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스토리지 인프라를 이용하시던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혼돈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질문들을 하십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펑션을 가상화하는 거에서 이제 더 진보하여서 그 볼륨을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이것들을 튜닝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스토리지들이 박스 하나에 되게 다수의 디스크를 꽂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전용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서버에 그 볼륨을 할당하는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커 컨테이너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이용한다든지 내지는 뭐 x86 서버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만든 이후에 거기서 필요한 만큼의 자원들을 할당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토탈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객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자료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 데이터 뭐 워크로드에 따라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로 그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게 변경시킬 수가 있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장표인데요. 전통적인 스토리지는 그 특정 성능을 위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플랫폼을 위해서 그 플랫폼이 요구하는 성능 이상의 스토리지를 항상 구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지를 마음대로 성능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는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 여러 개가 모여서 큰 물고기를 이루는 것처럼 작은 하드웨어 여러 개가 하나의 스토리지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얘기할 때 장점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벤더 락인이 없다는 겁니다. 하드웨어 벤더에 대한 락인이 없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로 스토리지 인프라를 구축하신 이후에 뭐 처음에는 HP라든지 델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구성하신 이후에 퀀타라든지 슈퍼마이크로라든지 내지는 SK텔레콤 내부에서 이제 하드웨어 역량이 이제 뛰어나져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하드웨어를 그 스토리지 풀에 넣고 싶다 하시면은 얼마든지 넣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축했던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뭐 성능이라든지 프로토콜의 제약이 없이 소프트웨어 풀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풀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필요한 만큼 볼륨을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들이 이렇게 증가할 때는 컴퓨팅 노드가 만약에 4대를 운영할 수 있는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였다고 한다면 5대의 컴퓨팅 노드가 추가되는 시점에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를 통째로 하나를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단순히 어플라이언스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네트워크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다 튜닝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는 컴퓨팅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의 사이즈를 똑같이 여러분들이 볼륨을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용량뿐만이 아니라 IOPS라든지 밴드위스, 레이턴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컴퓨팅 노드의 성능에 맞게 딱 맞춰서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뭐 되게 많은 주제로 얘기하셨던 뭐 다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되게 빠르게 배포되지 않습니까? VM보다도 훨씬 빠르게 배포되는 이런 환경에서 VM들이 배포되는 시점에 스토리지 볼륨을 할당해서 다시 그 볼륨에다가 딱 붙이고 어플리케이션에 할당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 보지 못하게 막고 뭐 이런 것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스토리지 노드를 아예 튜닝을 해서 컴퓨팅 노드와 밀접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할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게 단순히 컴퓨팅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가 같은 성능 지표로서 이렇게 증가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나의 다커 이미지에서 쓸 수 있게끔
것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커 이미지 내에서 하이퍼 컨버지드 아키텍처가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형태의 하이퍼 컨버지드 아키텍처, 뭐 지금 밖에 누타닉스 부스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었는데요. 그게 물리적으로만 제공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다커 이미지 레벨의 하이퍼 컨버지드 뭐 아키텍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레드햇 같은 경우는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매니저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단순히 파일 시스템, 뭐 분산 파일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버추얼 블록 디바이스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스위프트로 알려져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도 하나의 볼륨 매니저에서 다 관리할 수 있게 만들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여름에 세프와 이제 클러스터를 통합 모니터링할 클러스터 세프의 통합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콘솔이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그 뒤에는 나중에 이제 고객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버추얼 블록 디바이스, 그다음에 분산 파일 시스템을 다 맞게 할당할 수 있게끔 되는 통합 매니지먼트 콘솔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가 컨테이너 환경에 맞게 어떻게 변화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커가 처음에 개발될 때는 파스의 백엔드 시스템으로 개발되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클라우드닷이라는 회사가 파이콘에서 이제 다커를 처음에 소개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레드햇이 같이 그 해에 다커를 개발하는데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요. 다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커 때문에 코드 빌드 디플로이를 되게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개발하고 빌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코드 레지스트리 다커 레지스트리에 임포트를 하기만 하면은 테스트라든지 디플로이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동화한다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다커 수험 같은 걸 이용해서 저희는 쿠베르네티스인데요. 쿠베르네티스 데모 동영상이 없어서 제가 유사한 형태로 다커 수험 동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이런 겁니다. VM을 할당할 때는 보통 한 개의 VM을 할당할 때는 수분 정도의 배포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다커를 배포할 때는 수초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스토리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인프라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두려움부터 먼저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이 배포된다는 거는 사실은 약간 귀찮은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약간 공포에 가까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인프라가 그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스토리지 인프라에서 다른 쪽 서비스하는 것도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가 서비스를 못 받는다면 그 전체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전통적인 스토리지 이걸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느냐라면 사실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스토리지들은 스토리지 할당을 위해서 전통적인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별도로 할당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또 어플리케이션 간에 서로 경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액세스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다커 컨테이너가 되게 빠르게 테스트와 디플로이를 위해 가지고 막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배포를 되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단위로 이것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스토리지 인프라 레벨에서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브옵스 환경에는 워터폴에서 이제 에자일, 그다음에 데브옵스 환경으로 변화해 갔고요. 아키텍처는 모놀리틱 아키텍처에서 멀티티어 아키텍처,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까지도 변화해 갔습니다. 그리고 베어메탈에서 버추얼 머신,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렇게 쭉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요. 스토리지는 이제 스케일 업. 전에는 전통적인 스토리지에서 체이서를 더 많이 꽂고 거의 디스크를 더 꽂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커넥터를 더 연결하고 이런 수준에서 이제 스케일 아웃 구조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스토리지 애저 서비스 나아가 파일 시스템 애저 서비스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 말에 클러스터를 다커 이미지 형태로 저희들이 이제 어나운스를 했고요, GA를 했고 세프도 이제 같이 다커 이미지 형태로 내지는 서비스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GA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퍼시스턴트 볼륨이라고 하는 이런 볼륨들이 왜 필요하게 되냐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배포하는 데이터들이 데이터 억세스 뭐 이게 캐피털 원이라는 그 외국의 유명한 그 금융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크레딧 카드라든지 개인의 신용 정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신용 관리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뭐 그런 것들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뭐 통신사에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있겠지만,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요즘 소셜 앱 같은 것들, 이런 데이터들이 다 같이 스토리지 하나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스토리지 하나로 들어오는 거는 단순히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용량이 많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워크로드가 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워크로드에 맞게 튜닝을 할 수도 없습니다, 스토리지를. 그래서 그 들어오는 워크로드에 따라서 퍼시스턴트 볼륨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고 그 워크로드에 맞게 그 퍼시스턴트 볼륨 각각을 튜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다커가 디플로이 되는 거를 잠깐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버추얼 머신 환경보다 다커가 얼마나 더 빠르게 디플로이 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다커 스웜의 이제 데모인데요. 다커가 지금 이제 여기에 보시면 서버가 열로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쭉 이 서버가 있고요. 여기는 실제로 서버를 이 한 줄은 서버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컨테이너가 올라가게 되면 이 한 칸이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지금 5개의 컨테이너가 올라갔습니다. 이 5개의 컨테이너는 보팅 앱이라고 해서요. 뭐 스타트랙이 좋으냐, 스타워즈가 좋으냐, 뭐 이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보팅 앱입니다. 이거는 3티어 구조로 돼 있고요. 이렇게 이제 화면에 사용자가 접속해가지고서 이제 스타트랙이 좋다, 스타워즈가 좋다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뀌고 이제 데이터 카운트 하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사용자들이 스타트랙 매니아들과 스타워즈 매니아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가지고서 얘기를 투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얘를 배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버 한 대에 54개의 컨테이너가 그냥 다커 컴포저로 명령으로 이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커 수험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서 클러스터 네트워크에 한 번에 다커를 배포할 수 있도록 AWS에 이제 서버를 990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서버 한 대에 50개의 인스턴스를 올리기 때문에 990개를 올리면 5만 개의 컨테이너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건 속도를 좀 빠르게 돌렸는데요. 이제 서버에 1000대의 다커 서버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커 수험 모니터에서 이제 한번 보면 1000대의 서버가 이제 레디가 됐고요. 이제 서버들이 쭉 돼서 컨테이너가 준비되는 겁니다. 액티브 노드들이 400개, 500개, 600개, 700개, 그래서 1000개 됐습니다. 자, 이제 1000대의 서버가 준비가 됐는데요. 이 1000대의 서버에서 수험을 이용해서 다커 컨테이너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다커 컨테이너 개수는 총 5만 개. 그래서 5만 개의 지금 컨테이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외국인이 침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다커 컨테이너 이렇게 배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도 AWS에서 배포하면 이렇게 빠르게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되게 빨리 돌린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다커가 아무리 빨리 돼도. 자, 이제 5만 개가 완료됐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자, 5만 개의 컨테이너가 배포되는데 몇 분이 걸렸죠? 54분 걸렸습니다. 이제 한 개의 컨테이너, 그러니까 5만 개, 10분 동안에 그러니까 약 10,000개의 컨테이너가 배포됐다고 볼 수 있죠. 10분이면 600초입니다. 600초에 약 10,000개의 컨테이너가 배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초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지금 배포된다고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겠죠. 스토리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다커 수험을 보면서 놀랄 때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토리지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1초에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배포되는데
여러분들의 임무는 그 다커 컨테이너에 스토리지 볼륨을 다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커 컨테이너는 사용자들의 요청을 막 받고 있어요. 근데 스토리지가 감당을 못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저희 글러스터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커 컨테이너 같이 되게 빠르게 배포해야 되는 환경을 어떤 식으로 응답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다커 이미지 내지는 뭐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글러스터를 배포할 수 있는 컴포넌트로 히키티라는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택과 오픈시프트에 완벽하게 인티그레이션 되고요. 이번에 이제 다커 새로 나오는 버전, 글러스터에 새로 나오는 버전에 글러스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키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키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이렇게 히키티라는 매니지먼트 API 컴포넌트가 있고요. 양쪽에 이제 클러스터가 이제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시스템 안정 HA를 뭐 감안하고자 클러스터 1은 만약 예를 들어 보람에 있고 클러스터 2는 뭐 대덕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람에 있는 존 1은 예를 들어 5층 그리고 존 2는 뭐 9층 여기에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2는 대덕에 있는 IDC에 존 1은 뭐 2층, 존 2는 4층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시점에 히키티에 볼륨 매니지먼트를 요청을 하면은 크리에이트 볼륨 하는 시점에 딱 각 존마다 유유 자원들을 확인을 해서 그 유유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볼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할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 존에 문제가 생겼거나 존 1, 존 1에 있는 클러스터 서울 뭐 보람에 2층에 뭐 전원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내지는 뭐 4층에 뭐 서버가 뭐 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일이 있더라도 분산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내부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데이터를 복구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단순히 배포만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산 구조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레드햇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제품들은 클러스터뿐만이 아니라 세프 그리고 뭐 스위프트도 물론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FS, 아이스카시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가 이제 다커 인프라 내지는 컨테이너라이즈 되어 있는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고객분들께 매우 중요한 스토리 인프라 컴포넌트로서 여러분들이 같이 스터디하고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스토리지는 일반적으로는 특히 퍼시스턴트 볼륨, 다커라든지 파스 형태의 스토리지에는 저희들이 주로 클러스터를 많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이후가 되면서 저희가 세프가 오픈스택의 백엔드로서 이제 들어가고 그 세프 위에 올라가 있는 클러스터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서 다양한 형태의 파스 데이터 워크로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아키텍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오픈시프트 안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제안하는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 리눅스 컨테이너 위에 여기 엔진X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내지는 아토믹 호스트 뭐 이런 것들 위에 다커 컨테이너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엔진X가 올라갔는데 이 엔진X는 클러스터 스토리지에 이렇게 마운트 되는 거죠. 내지는 클러스터 스토리지는 엔진X 같은 웹서버들의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로 쓴다면 여기서는 세프를 MySQL이나 몽고DB 같은 버추얼 블록 디바이스를 필요로 하는 솔루션에 붙이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콘솔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뭐 히키티라든지 이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이 그냥 클러스터에 이렇게 붙으실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제 사용하시게 될 모델인데요. 이게 그림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다음 화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전체가 하나의 서버 인프라
환경입니다. 이 서버 인프라 환경에서는 이게 다커 인프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플리케이션만 올라가는 다커 서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 스토리지만 올라가는 다커 서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도 히키티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서 이렇게 다커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테넌트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이더넷도 있지만 인피니밴드를 이용해 가지고서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한해서. 이런 경우에 또 어떤 모양이 갈 수 있냐면 이 가운데 모양처럼 어플리케이션과 스토리지가 하나의 다커 이미지 안에 들어가서요.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배포하는 시점에 스토리지를 어떻게 할당해야 되나를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로컬 디스크를 이용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다커 이미지 아키텍처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들, 이게 하나의 다커 클러스터 안에서 배포되어 있는 이미지들은 자기의 로컬 디스크를 이용해서 마치 스토리지에 사용하는 것처럼 옆 노드에 있는, 만약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첫 번째 서버의 어플리케이션이 두 번째 서버의 뭐 데이터를 마치 로컬 디스크와 접근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스토리지 인프라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커를 이용한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배포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레드햇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통틀어서 보시면 운영체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기술에 기반하여서 다커와 쿠베르네티스 그리고 어토믹 호스트 그리고 클러스터, 셀프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원스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만약에 지금 되게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네트워크 문제도 많고 뭐 OVS를 썼더니 레이턴시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뭐 이제 32비트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통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는 인터섹션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기술 스택이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심지어 인프라에서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스토리지, 컨테이너 호스트, 오케스트레이션 앤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인프라 운영 체제로서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되게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레드햇은 이 운영 체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런 스토리지, 컨테이너 호스트,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데브옵스 환경까지도 하나의 토탈 솔루션으로서 다커 이미지, 스토리지 이런 것까지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햇 스토리지는 미드웨어, 레드햇 제이보스 미드웨어와 그 다음에 오픈시프트, 오픈스택 뭐 이런 것들과 완벽하게 인티그레이션이 돼서요 하나의 토탈 솔루션으로서 인프라의 운영의 스토리지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제가 오늘 빠른 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다커와 컨테이너 그리고 레드햇의 컨테이너 전략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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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애저에서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다커 이미지를 통한 스토리지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 다음에 AWS, 그리고 애저 공이 저희 다커 이미지가 저희 제품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랑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제일 먼저 올라갔었던 저희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글러스터였거든요. 그래서 글러스터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파일 시스템 애저 서비스로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볼륨을 바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VPC라든지 이런 환경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스토리지 테넌트 만드시고 다커 이미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버추얼 뭐 볼륨을 만드시거나 이렇게 해서 내부 버추얼 머신에 할당해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네. 네. 그거는 이제 다커 이미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고요. 그 애저에서 저희 이미지를 이용해서 저희 뭐 글러스터라든지 셀프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냥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만드실 수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뭐 저희 뭐 세일즈라든지 아니면 나가실 때 저한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연에 애써주신 정영준 차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